산속 오두막에서 다시 눈을 뜬 윤도영은 부서진 몸으로 천강채에 첫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몸을 장부처럼 다시 적어 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새벽 공기가 산골짜기를 쓸었습니다. 얇은 안개가 오두막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폐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기 전의 시간이라 산은 아직 반쯤 잠들어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도영은 오두막 앞 평지에 서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감싼 붕대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고 한 걸음만 내디뎌도 안쪽에서 당기는 통증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맞은 연화침이 남겨둔 자리는 살이 아문 뒤에도 묵직한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무게가 상기되고 있었습니다. 협곡의 피냄새와 불빛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수레, 쓰러지던 사람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한순간에 겹쳐졌다 흩어졌습니다. 도영은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억 쪽으로 몸을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돌과 흙이 뒤섞인 좁은 평지였지만 한 사람의 몸을 세우고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산짐승을 살피듯 도영의 상태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상처 자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만큼은 협곡에서 쓰러져 가던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운평은 천강채는 숨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뼈와 근육을 먼저 굳히려 들면 몸이 부서지고 숨을 다스린 뒤에야 비로소 힘을 싣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수련은 그 첫 숨을 몸에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운평은 땅을 가리켰습니다. 발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서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무릎은 깊이 꺾지 않고 조금만 굽혀야 했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고개는 똑바로 들되 어깨에 힘을 올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은 덧붙이지 않고 손바닥으로 등을 가볍게 밀며 각도를 바로잡았습니다. 도영은 심호흡을 한번 고른 뒤 발을 옮겼습니다. 상처를 피해 몸을 비틀지 않으려 하자 허벅지와 종아리가 동시에 항의했습니다. 이제 겨우 피를 멈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두고 싶다는 생각이 목덜미 어딘가에서 미약하게 솟았다가 동굴의 돌벽을 떠올리는 순간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동굴벽에는 천강채라는 두 글자가 다른 글보다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 옆에는 한 사람의 몸을 옆에서 그린 벽화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의 폭과 무릎의 기울기, 허리와 어깨의 선이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의 눈은 그 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민술은 그 그림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발 위치와 무릎 각도, 허리와 어깨의 선이 문장처럼 머릿속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떠올리려 하자 관자놀이 안쪽에서 둔한 통증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두통이 올라온다는 것을 도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글줄 전체를 억지로 되새기지 않고 그림에서 나온 뼈와 근육의 위치만 골라 붙잡으려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본 것을 그대로 옮기되 냄새와 소리, 감정 같은 것은 애초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술이 붙잡는 것은 언제나 눈으로 본 모양뿐이었습니다. 자세가 잡혔을 때 운평은 첫 숨만 버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조차 세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 더 이상의 지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목과 가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배를 조금 앞으로 내미는 순간 옆구리 상처가 당겼습니다. 숨이 절반쯤에서 막혔습니다. 도영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차오르자 늑골 사이로 통증이 번졌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서서히 타오르고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발은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첫 호흡이 끝났을 때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상처 주변이 벌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벅지 깊은 곳에서 단단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넷째, 호흡을 마칠 즈음 종아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앞으로 쓰러지려는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었습니다. 상단에서 밤새 장부를 붙잡고 있던 날들의 피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눈이 침침해질 뿐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피로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뼈와 근육 하나하나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호흡으로 넘어가기 전 땅이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시야가 조금 좁아지고 귀에서 심장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주저앉으려 하자 도영은 돌벽에 새겨진 글을 하나만 떠올렸습니다. 첫 숨은 끝까지 이어야 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여섯째, 호흡에서는 허벅지 안쪽이 갈라지는 듯 아팠고 무릎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려 했습니다. 도영은 발가락으로 땅을 한 번 더 움켜쥐었습니다. 땅과 발이 맞닿은 자리에서 묵직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감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일곱째, 호흡에 들어갈 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려는 순간 운평의 낮은 목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다리는 꺾여도 괜찮으니 숨만 끝까지 이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흔들리던 중심을 다시 세울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다리가 떨리는 것을 그대로 두고 허리와 배에 힘을 모았습니다. 숨을 마지막 끝까지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여덟째, 아홉째, 열째 호흡이 이어지는 동안 다리의 떨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시야는 몇 번이고 좁아졌다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발은 끝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끝났을 때 도영의 등을 타고 흐르는 땀이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통증과 근육의 비명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지만 그 사이 어디선가 묵직한 열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땅에 박힌 발바닥을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운평은 조용히 다가와 도영의 어깨를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떨리는 근육의 상태와 숨의 깊이를 살피고는 오늘 첫 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말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들을 만큼만 알려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운평은 두 번째 수련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자세는 방금과 같되 이번에는 손을 얹는 단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려 주먹을 쥔 손이 가슴 옆으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굴벽에서 보았던 그림과 겹치는 단순한 정권 동작이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미 한 번 지나간 길이었지만 다리는 더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숨을 들이쉴 때 주먹을 끌어당기고 내쉴 때 내보내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멀리 있는 적을 치려들지 말고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을 친다고 생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영은 숨을 들이쉬며 주먹을 옆구리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팔꿈치가 몸에 붙고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지민술은 동굴벽에서 보았던 팔의 각도와 어깨의 기울기를 다시 또렷하게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글줄이 아니라 선과 모양이 먼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 그는 앞으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힘을 팔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짧게 뻗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옆구리가 함께 비틀리며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처음 내지른 주먹은 허공을 가르는 데 그쳤습니다. 발과 허리, 어깨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이어지자 몸 안의 결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과 무릎, 허리와 어깨, 주먹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첫 걸음을 떼는 아이처럼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흔들렸지만 주먹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짧아졌고 다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10번의 호흡과 10번의 주먹이 끝났을 때 도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 뜨거운 피비린내 같은 것이 올라오는 듯했고 속이 뒤집히려 했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에서는 심인수를 무리에 끌어다 썼을 때 둔한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동이를 가져와 입을 헹구게 했습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이상은 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도영은 땅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흙에 거친 감촉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협곡에서 무너져 내릴 때의 떨림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때의 떨림은 공포와 허무에서 온 것이었고 지금의 떨림은 몸이 처음으로 버티는 법을 배우려 해생긴 것이었습니다. 심인술은 방금 전 자신의 자세와 주먹의 궤적을 또렷이 남기고 있었습니다. 발의 위치와 무릎의 각도, 허리와 어깨의 선, 주먹이 멈춘 자리까지가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끝까지 따라가려 하자 머릿속에서 둔한 통증이 다시 한번 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그 통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쌓은 첫 숨과 첫 주먹만큼은 확실히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억이 앞으로 쌓일 모든 수련의 바닥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천천히 산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산 그림자가 골짜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익힌 숨과 주먹을 조금씩 더 늘려야 한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몸이 버티는 만큼만 호흡을 늘리고 주먹을 더해 갈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도영은 비로소 천강체의 첫 숨을 버텼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이 눈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협곡에서 멈추어 버린 순간들을 되돌릴 힘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산중의 며칠은 길고도 짧게 흘러갔습니다. 도영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오두막 앞 평지에 섰습니다.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굽혀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20번 버티기도 어려웠지만 날이 바뀔 때마다 한숨씩 더 이어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다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떨렸고 옆구리 상처는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저항했지만 땅을 밟고 서 있는 시간은 분명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해가 뜨면 물을 길어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오두막 주변의 장작 더미를 정리하고 쓸린 흙길을 다지고 지붕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기울면 다시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돌벽에 새겨진 글과 그림을 눈으로 따라가며 시민술로 머릿속에 찍어 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줄 하나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려 하면 관자놀이 안쪽이 조여왔습니다. 한 번 보았던 것들이 줄줄이 떠올라 엉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영은 그때마다 한 줄을 통째로 붙잡는 대신 그림과 선만을 골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발과 무릎, 허리와 어깨의 각도, 주먹의 위치 같은 것들만 모아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깊은 곳에 둔한 통증이 서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협곡에서 피를 흘리며 도망치던 순간과 동굴 천장에 스며들던 물방울의 소리가 겹쳐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산에서 버티는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상단 사람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운평은 말이 적었습니다. 새벽마다 평지 한편에서 나뭇가지를 깎거나 돌을 옮기며 도영의 자세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려 할 때 등 한 번, 어깨 한 번을 가볍게 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숨을 몇 번이나 버텼는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낮이 끝나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어제보다 오래 버텼다거나 허리가 조금 덜 꺾였다는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산등성 뒤로 반쯤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오두막 뒤편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평지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한 차례 수련을 마친 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땀에 젖어 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려왔지만 숨은 예전처럼 거칠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나 무릎이 마음대로 꺾이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운평은 조금 떨어진 짐승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드나들 법한 좁은 길을 막고 사람 발길만 지나갈 수 있도록 돌과 가지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평지 주변은 오랜 세월 사람이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던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산새 울음과 바람 소리,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과는 다른 소리가 나무잎 사이에서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새가 가지를 스치며 날아오르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쇠 조각이 공기를 가르는 가느다란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벌레 소리 같은데 귀에 닿는 순간 피부가 먼저 얼어붙는 소리였습니다. 협곡에서 쏟아지던 그 소리였습니다. 심장은 먼저 그때를 떠올렸고 심인술은 뒤늦게 하늘을 갈라 내려오는 작은 반짝임들을 잡아냈습니다. 해를 받은 쇠 조각들이 나무잎 사이에서 짧은 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뭇가지를 스치고 어느 지붕 위로 향하는지, 어느 각도로 평지를 향해 내려오는지가 눈 안쪽에 선으로 박혔습니다. 연화침이었습니다. 운평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른 가지만을 그대로 내버린 채 평지 안쪽으로 한 걸음을 깊게 내디뎠습니다. 몸이 바닥을 향해 낮게 가라앉으며 한 팔이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팔이 도영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나자 그 자리를 가로질러 쇠조각 하나가 스쳐 내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영의 어깨가 있던 자리를 칠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튕겨나온 쇠조각 하나가 비껴들어와 도영의 어깨살을 찔렀습니다. 옷자락이 찢기며 뜨거운 열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짧은 숨소리가 목 안쪽에서 끊겼습니다. 평지 위로 여러 방향에서 그림자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었습니다. 얼굴 아랫부분을 가린 천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발소리는 돌기를 딛는 소리와 거의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자리는 분명했습니다. 오두막과 장작더미, 그리고 도영의 자리였습니다. 운평은 가장 먼저 내려온 그림자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낮게 떨어지며 사내의 무릎 앞을 가로지르는 순간 그의 팔이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습니다. 발목과 종아리를 겨냥한 일격이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허공에서 비틀리고 칼끝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숨이 섞인 비명이 짧게 갈렸습니다. 둘째 사내는 장작더미를 돌아 도영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목에 쥔 짧은 칼이 반원형 궤적을 그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어느 높이에서 멈추고 어디를 가를지 심인술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높이에서 좌우로 휘둘러 올 것이었습니다. 두 걸음 뒤에 크게 한 번 더 내디딜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끝까지 따라가려 하는 순간 관자놀이가 조여왔습니다. 협곡에서와 똑같은 궤적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두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버틸 줄 알고 허리를 세우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도영은 발을 조금 더 벌렸습니다. 천강채 첫 자세에서 익힌 폭이었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고 허리가 곧게 섰습니다. 상처가 있는 옆구리가 당기며 통증을 보냈지만 그는 허리를 비틀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주먹을 옆구리로 끌어당겼습니다. 동굴벽에서 보았던 첫 초식의 그림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산을 떠받치는 듯한 정권의 선이었습니다. 호흡이 반쯤 들어갔을 때 옆구리 상처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배 깊은 곳까지 공기가 닿기도 전에 숨이 걸렸습니다. 눈앞에서는 사내의 칼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눈과 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점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땅을 디든 발에서부터 허리와 어깨를 거쳐 팔로 힘을 밀어 올렸습니다. 산을 토해내듯 쏟아지는 힘과는 거리가 먼 짧고도 서툰 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숨과 떨림이 모두 실려 있었습니다. 주먹이 사내의 옆구리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리라고 말하기에는 모자랐지만 몸 안에 어디를 치든 충분히 아플 자리였습니다. 충격이 닿는 순간 팔꿈치 안쪽에서 번개처럼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뼈와 관절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도 다시 벌어지는 듯 뜨거운 열을 쏟아냈습니다. 사내의 몸이 허공에서 비틀렸습니다. 칼끝이 방향을 잃고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발이 제대로 딛지 못한 채 바닥을 미끄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 도영은 몸을 옆으로 비켜내며 간신히 칼을 벗어났습니다. 완벽한 한 방은 아니었지만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던 협곡의 자신과는 분명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한 데가도 즉시 찾아왔습니다. 주먹을 내질렀던 팔이 허공에서 멈춘 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에서는 시민수를 무리하게 끌어쓴 뒤 찾아오는 둔한 통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위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그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운평이 나머지 둘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몸을 붙여 어깨로 가슴을 밀어 올려 쓰러뜨리는 동작들이 짧고도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기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 힘이 실릴 때마다 사내들의 몸이 땅으로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평지 위에는 숨가쁜 숨소리와 나무짚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연화침이 박힌 지붕과 장작더미, 쓰러진 검은 옷의 사내둘, 그 바닥 위에 흩어진 침과 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아직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다시 젖은 감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지만 발은 땅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술은 방금 전에 모든 궤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침의 선, 사내들의 발걸음, 자신이 딛고 선 자리와 주먹이 나아간 길. 그 그림은 머릿속 깊은 곳에서 통증과 함께 한 덩어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수련에서 배운 자세와 숨을 실전에 내보냈습니다. 산을 무너뜨리는 한 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협곡에서 시작된 공포와 무력감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평지를 스쳐 지나가며 피 냄새와 흙 냄새를 섞었습니다. 소리는 금세 사라졌지만 눈앞의 그림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술은 그 모든 장면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고 도영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평지 위의 공기가 다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내들의 몸에서 빠져나온 열기가 글과 섞여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침이 꽂힌 장작더미에서는 아직 나무진 냄새가 났고 지붕 위에 박힌 쇳조각들은 저물어가는 햇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어깨에 박힌 침을 뽑아낸 자리를 감싸 쥐고 서 있었습니다. 피는 이미 한 차례 쏟아져 나왔고 붕대로 둘러맨 옆구리까지 다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사이마다 상처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 통증은 방금 전 내지른 서툰 주먹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무리하게 사용했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쓰러진 사내들부터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이던 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밀어보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다시 일어날 기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내의 호흡은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다시 칼을 들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가슴, 갈비뼈 주변에는 방금 그의 몸이 남긴 흔적들이 깊게 파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내의 옆구리에는 도영의 주먹이 닿았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그 안쪽으로 퍼진 멍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범위로 퍼져 있었습니다. 살갗 아래의 근육과 뼈가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으깨진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완전한 토산격이라고 부르기는 부족했지만 몸이 한 번에 실린 한 방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도영의 눈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치민술은 사내의 몸이 비틀리던 순간과 주먹이 닿던 위치, 충격이 파고들던 깊이를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나아간 선과 사내가 밀려나던 궤적이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그림은 만족과 동시에 불편한 감각을 함께 남기고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던 자신과 방금의 자신이 서로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운평은 침이 꽂힌 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 장작더미 옆, 평지 가장자리의 흙바닥에 박힌 연화침들을 하나씩 뽑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쇠 조각들은 끝이 날카롭고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노쇠도 아니고 평범한 철도 아닌 묘한 빛깔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비추는 색을 받자 그 표면에는 연꽃을 닮은 작은 무늬가 떠올랐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치민술은 협곡에서 처음 그 침을 보았던 순간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수레 위에서 쏟아져 내리던 쇠 조각들, 표사와 짐꾼들의 몸에 박히던 궤적, 살이 갈라지며 남아있던 연꽃 모양의 상처들이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지금 발밑의 침과 그때의 침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장면을 한꺼번에 붙잡으려 할 때마다 찾아오던 둔한 무게였습니다. 도영은 일부러 그림을 반쯤만 남겨두었습니다. 침의 길이와 두께, 연꽃 모양이 새겨진 부분의 위치만 남기고 나머지 피와 소리는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냄새와 비명은 어차피 처음부터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운평은 침 몇 개를 거칠게 쥐어들었다가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침을 쏘아 올리기에는 손 하나 움직이는 자리면 충분했습니다. 저 위쪽 바위 틈 어디에서 이 쇠 조각들이 날아왔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두막 근처로 이런 것들이 다시 날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해는 이미 산등성 너머로 거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른 빛을 잃고 자줏빛과 어두운 남색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침을 쏘아 올린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영은 어깨에 통증을 달래며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치민술은 침이 날아오던 방향을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지를 스치고 어떤 각도로 떨어졌는지 지붕과 장작더미, 평지로 향하던 궤적이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손이 어디에서 어느 높이에서 움직였는지까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관자놀이의 통증이 짙어졌습니다. 산이 완전히 어둠에 잠들기 전 운평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침을 쏘았던 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시 내려와야 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두막과 도영의 몸이 앞으로도 이 산에서 버티려면 그 길을 모르는 채 지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진 사내들을 평지 한쪽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사냥꾼들이 흔히 쓰는 방법처럼 팔과 다리를 묶어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호흡이 희미한 자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자를 구분했지만 지금은 따로 살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산으로 찾아들어 피를 쏟게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운평은 가장 가벼운 사내의 허리춤을 뒤져 작은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전 몇 잎과 접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철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편의 한가운데에는 연꽃을 닮은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짐 끝에 무늬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협곡 참사 이후 처음 보는 먼지였습니다. 도영의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치민술은 그 철편의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빛을 받을 때 문양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지까지 머릿속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문양이 언젠가 장부의 글자와 서명 사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표식이었습니다. 둘은 오두막 주변을 간단히 정리한 뒤 산등성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운평이 앞섰고 도영이 뒤를 따랐습니다. 발밑은 돌과 흙이 섞인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낮 동안 익숙하게 오르내리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그 위에 낯선 자들의 발자국이 얹혀 있을 자리였습니다. 시민술은 조금 전 사내들이 뛰어내려오던 장면을 끝까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느 나무 옆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는지, 어떤 바위 위를 밟고 내려왔는지, 발목의 각도가 어떻게 꺾여 있었는지가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뭇가지를 스치고 바닥을 밟던 발 모양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영의 눈은 바닥의 흙과 돌, 부서진 가지들을 훑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동물의 발자국과 섞여 있었고, 한 번, 두 번 밟힌 자리들은 이미 모양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헐거운 흙과 돌 사이에서 그 그림과 비슷한 각도의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발 뒤꿈치가 조금 깊게 파이고 앞부분이 가볍게 찍힌 자리였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잇는 좁은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운평은 말없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숨소리만 조금 더 거칠어졌을 뿐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짐승의 길과 사람의 길을 구분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냄새를 쫓고 사람들은 목적을 향해 직선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도영은 시민수를 붙잡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눈은 항상 한 발 앞의 땅과 그 위에 남은 흔적을 쫓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협곡과 오늘 평지의 그림이 동시에 겹치고 있었습니다. 두 그림은 모두 연화침의 궤적을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연꽃 모양은 피와 그림자 속에서도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와 평지 사이의 바위틀을 따라 한참을 올랐을 때 나무가 뜯겨 나간 흔적이 한 곳에 몰려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지들이 부러져 있었고 돌멩이들이 사람 발에 차여 굴러내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가 한동안 숨어 있거나 서성이며 기다렸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연화침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떨어뜨린 것인지 일부러 숨겨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오늘의 공격이 시작된 자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오두막과 평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고 침을 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운평은 바위에 손을 대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참을 서 있었던 자들의 체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돌과 흙이 바뀐 모양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갈림길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 몇 개와 산등성 너머로 빠져나가는 좁은 길 한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영의 시민술은 바위 위에 남은 발자국들을 하나씩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평지로 내려온 셋 말고도 더 많은 발자국이 얽혀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자국과 아래로 무겁게 내려가는 발자국들이 서로 교차해 있었습니다. 일부는 오래된 사냥꾼의 흔적이었고 일부는 오늘 남겨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발자국의 깊이와 폭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깊은 발자국은 오늘 평지로 뛰어내려온 사내들의 것과 비슷한 크기와 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산 아래로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위가 많고 흙이 적은 구간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운평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더 많은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커질 자리였습니다. 이 산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라 전장으로 바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의 어딘가에서 이 연꽃 문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등성 뒤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하늘은 거의 남색에 가까운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고 나무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 흔적을 쫓는 것은 눈으로도 몸으로도 무리였습니다. 내려갈 때는 반드시 돌아올 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둘은 바위 위에 남아있는 침 몇 개와 철편 하나를 더 챙겨 들었습니다. 도영은 시민술로 그 자리의 지형과 바위 모양, 갈라진 나뭇가지의 위치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자리는 언젠가 다시 올라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남은 흔적들이 그때까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내려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과 뿌리가 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헛디뎌지지 않았습니다. 천강채를 수련하며 발바닥에 새겨 넣은 균형이 산길에서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숨은 조금 거칠어졌지만 배 깊은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지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완전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내들은 여전히 묶인 채로 누워 있었고 짐이 박혔던 자리는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낮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의 눈에는 이 평지가 전과 다른 자리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시작된 피의 선이 이 산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꽃 모양의 상처와 침, 바위 위의 발자국과 철편.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름 모를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그림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그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평지 한가운데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두 다리는 하루 종일 이어진 수련과 산길을 버티느라 무거워져 있었지만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지민술은 오늘 본 모든 선을 붙잡고 있었고 그의 몸은 그 선들을 따라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은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연화침이 빗발치던 평지는 다시 새벽 안개와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의 몸과 마음은 그날 이후로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이어지는 천강채 수련은 이제 자리 하나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발을 벌리고 서 있는 시간은 처음보다 2배 가까이 길어졌고 숨은 10번을 넘겨도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여전히 불에 댄 듯 타올랐지만 무너지던 무릎은 예전처럼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내지르는 동작 역시 조금씩 모양을 갖춰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과 허리와 어깨가 따로따로 움직이며 허공을 긁어대는 듯 했다면 지금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의 여러 곳이 하나의 선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맞물린 것은 아니었지만 뼈와 근육은 서로의 자리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는 일과 동굴 오르내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영은 장작을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숨이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무극권경의 짧은 구절과 벽화의 초식들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지민술은 그 모든 선을 붙잡으려 했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늘 둔한 통증이 잔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동굴벽에 새겨진 초식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첫 초식이었습니다. 무극권경의 첫 줄에 가까운 자리에 새겨진 산을 토해내는 듯한 정권의 그림, 토산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동작이었습니다. 발을 넓게 딛고 허리를 비틀며 주먹을 앞쪽 한 점으로 모으는 그림이었는데 도영은 그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관자놀이 안쪽이 저릿하게 당겼습니다. 협곡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던 자신과 평지에서 서툴게 주먹을 내지르던 자신이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옆구리와 어깨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연화침이 들어가 있던 자리는 살이 아물어 가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그날의 궤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뛰면 통증을 보내듯 지민술 역시 그날의 하늘과 피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 속에는 평지에서 내지른 서툰 한 방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도영이 처음으로 되돌려준 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해가 산등성 너머에서 희미한 빛을 올릴 무렵 운평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오두막 안쪽에 있던 낡은 짐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오래된 돈 주머니, 그리고 오래전에 써두었던 듯한 작은 나무패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산에서만 지내며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던 듯했습니다. 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산 아래의 세상을 떠올렸습니다. 협곡 참사 이후 처음으로 산 밖을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단이 모두 무너진 뒤
세화와 연서와 남은 식솔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찾아 내려가야 할 자리들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운평은 말없이 진보다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산 아래 변방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재와 소금, 옷가지와 붕대, 그리고 이 산에서 더 버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 사는 곳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연화침을 쏘던 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언젠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산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도영은 옆구리와 어깨에 새 붕대를 감고 운평은 짧은 막대를 하나 손에 들었습니다. 막대는 나무였지만 그의 손이 한번 쥐고 나면 돌기둥과 다를 것 없는 무게를 갖는 물건이었습니다. 산길은 내려갈수록 넓어졌습니다. 자갈과 흙이 섞인 길은 점점 더 사람 발길에 익숙해진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 상단들의 수레가 오르내리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돌길 옆으로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낡은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언젠가 청년상단의 수레가 지나갔던 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영의 시민술은 길 위의 흔적들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말발굽이 남긴 자국과 수레바퀴의 파인 자리가 겹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흔적 위에는 더 최근에 지나간 듯한 발자국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살기가 배어있는 굽은 발자국과 가볍게 찍힌 전령의 발자국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 아래쪽 공기에서 달큰한 연기 냄새가 스며 올라왔습니다. 나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섞인 것은 말린 고기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도영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냄새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의 흐름과 연기의 방향은 눈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나무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한번 굽어 돌아간 지점에서 그 연기의 근원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바위 옆 평지에 오래된 수레 하나와 말 몇 필이 서 있었습니다. 수레 옆에는 불을 피운 자리가 있고 그 주위에는 거친 옷차림의 사내넷이 어지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칼과 몽둥이가 걸려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을 씻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수레 앞에서는 상단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와 젊은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거친 밧줄에 묶여 있었고 고개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소리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입술이 크게 벌어졌다 닫히는 모양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귀에 뚜렷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몸짓에 실린 위협과 조롱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영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협곡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은 상단 사람들, 주위에서 웃으며 칼을 휘두르던 산적들, 쏟아지던 침과 피.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날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은 하늘에서 쇳조각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운평은 길과 나무 뒤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평지를 내다보며 사내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칼자루를 쥔 손의 높이와 시선의 방향, 발을 딛는 간격들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4명의 산적 가운데 둘은 수레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고 한 명은 묶인 사람들의 등 뒤에 서 있었으며 나머지 한 명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시민술은 그들의 배치와 움직임을 한 번에 붙잡았습니다. 4사람의 위치와 수레와 불자리, 말들이 묶인 기둥까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발에 폭과 칼이 그려내는 궤적, 어느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관자놀이 안쪽에서는 둔한 통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운평은 평지를 잠시 더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산을 내려온 것은 약재와 식량을 구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미 눈앞에서 칼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광경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영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나 평지에서만 숨을 새며 주먹을 내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길 아래쪽으로 몸을 내리밀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땅을 딛는 소리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을 따돌리며 살아온 세월이 발끝에 무게를 다듬어 놓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한 걸음 뒤에서 그를 따랐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고 숨은 가슴 언저리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과 허리는 새벽마다 익힌 자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지로 내려서기 직전 운평은 아주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싸움에서 도영이 피해야 할 자리와 감당해야 할 자리가 동시에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의미를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뒤로 숨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둘이 평지에 발을 디딘 순간 사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산길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여행자라 부르기에는 수상한 복장이었고 산적이라 부르기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색함은 짧은 순간의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앞쪽에 서 있던 사내가 입술을 크게 벌려 무엇인가를 외치며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다른 셋도 뒤따라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운평은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짧았습니다. 허리를 낮게 떨어뜨리며 사내의 무릎 앞을 파고들고 어깨로 가슴을 밀어 올려 균형을 빼앗는 동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사내의 몸이 뒤로 넘어가며 칼이 손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떨어지는 칼이 흙바닥에 박히기 전 운평의 발끝이 그것을 멀리 차냈습니다. 그 사이 옆쪽에서는 다른 두 사내가 도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긴 칼을, 다른 한 명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사내는 허리를 숙인 채 낮게 파고들며 옆구리를 노리고 있었고 몽둥이를 든 사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서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찌르고 한 사람은 내려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지민술은 그들의 움직임을 조합해 보여주었습니다. 긴 칼이 그려낼 궤적과 몽둥이가 내려올 자리. 두 사람이 발을 내딛는 간격과 속도가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그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관자놀이 안쪽이 조여왔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기억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발을 넓게 벌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천강체의 첫 자세였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내리자 발바닥이 흙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어제까지 평지에서 연습하던 자리와는 전혀 다른 바닥이었지만 몸은 이미 넓게 딛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이 옆에서 파고들어 오려는 순간 그는 허리를 약간 비틀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지만 칼끝은 옆구리 붕대에서 한 겹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신 몽둥이를 든 사내가 튀어나오는 자리와 시선은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칠 준비를 하던 팔꿈치와 어깨의 각도, 몽둥이의 무게가 실리는 방향이 선명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그는 주먹을 옆구리로 끌어당겼습니다. 발과 허리, 어깨를 한 번에 잇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동굴벽에서 보았던 토산격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빛을 바꾸었습니다. 산을 토해내는 거대한 일격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 그의 몸이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 모으는 선이었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오기 직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발바닥과 땅 사이에 짧은 진동이 일었습니다. 허리가 돌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며 주먹이 나아갔습니다. 주먹은 몽둥이를 든 사내의 가슴 한가운데를 향했습니다. 완벽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몸과 무게가 실리기에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충격이 닿는 순간 사내의 가슴뼈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몽둥이는 예정된 궤적을 끝까지 그리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추더니 손에서 빠져나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내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흙바닥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가슴 안에서 끊어졌다. 이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소리는 정확히 기억되지 않았지만 입술과 가슴의 떨림이 눈에 남았습니다.
몸 안에서는 동시에 다른 비명이 올라왔습니다. 주먹을 내질렀던 팔꿈치와 어깨가 한꺼번에 쑤셨습니다. 관절과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습니다. 옆구리 상처 역시 다시 벌어지는 듯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시려 하자 갈비뼈와 상처 사이에서 통증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도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세웠습니다. 심장은 귀 안쪽에서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그림이 다시 한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던 순간과 주먹이 나아가던 궤적, 사내의 몸이 밀려나던 방향까지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민술은 그 선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칼을 든 사내는 동료가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운평이 옆에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고 어깨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동작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칼이 떨어지자 그의 발끝이 그것을 먼 곳으로 차냈습니다. 평지 위에는 금세 신음과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뒤 싸움은 끝났습니다. 수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상단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을 보고 있었고 산적들은 모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음과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칼을 들고 일어날 힘은 없는 몸들이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몰아쉬며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았습니다. 팔과 옆구리의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구역질을 억누르려 하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에서는 시민수를 무리하게 끌어다 쓴 뒤에 항상 찾아오던 둔한 통증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그 통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과 그림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시험은 끝났습니다. 산중에서 몸만 갈리던 수련이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부르기는 어려웠고 몸이 내는 대가도 컸습니다. 그러나 협곡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날과 비교하면 오늘의 도영은 분명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레 옆에서 묶여있던 상단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떨리는 어깨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과거 청년상단의 그림자를 겹쳐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민술은 오늘의 싸움과 함께 언젠가 되찾아야 할 이름과 상단의 모습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평지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조금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영은 흔들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산을 내려가는 길은 남아 있었고 변방진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는 오늘보다 더 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변방진은 먼지와 냄새로 먼저 다가오는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와 마지막 구비를 돌자 마른 흙을 뒤집는 바퀴 소리와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햇빛은 낮게 기울어 있었지만 진 안의 시간은 아직 저녁까지 한참 남은 듯 분주했습니다. 도영은 언덕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들 사이로 사람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레와 말, 집마차와 장꾼들이 뒤엉켜 지나가는 모습이 멀리에서만 봐도 정신없었습니다. 한때 청년상단의 표기가 적힌 수레들이 드나들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심장은 산길을 내려올 때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민술은 진의 골목들을 한눈에 붙잡으려 했습니다. 대로와 골목, 사람과 수레의 흐름이 하나의 그림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선을 끝까지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길 전체가 아니라 몇 곳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운평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먼저 약재랑 소금부터 좀 챙기세. 붕대도 조금은 더 있어야 하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산에서 내려온 자가 처음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막대를 허리에 찔러 넣고 천천히 진 입구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 입구에는 허리춤에 나무 곤장을 찬 아전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과 짐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산적이나 수상한 짐을 가려내려는 신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피곤했고 손짓은 습관처럼 느슨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차림은 어디까지나 눈에 띄기 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상단 공자의 옛 습관대로 걸음을 고르게 하며 그 틈을 지나갔습니다. 지민술은 아전들의 얼굴, 허리춤에 찬 곤장의 길이, 곤장 옆에 함께 걸린 쇠패의 문양을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쇠패에는 이진을 관할하는 관청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자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말린 생선을 파는 좌판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약재를 펼쳐놓은 상점 앞에서는 말린 줄기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집 문 앞에서는 남정네들의 웃음소리가 튀어나왔고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한동안 그 풍경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피와 비명만 보던 눈에 사람 사는 움직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익숙하지 않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고 숨은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는 산에서 다져온 힘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강채로 다져진 다리와 허리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먼저 약방을 찾았습니다. 진 한가운데에서 조금 비껴난 골목의 작은 약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말린 약초 다발들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흙냄새와 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상처를 감쌀 붕대와 상처를 덜 덧나게 하는 약재를 조금 사들였습니다. 상점 주인의 눈빛은 오랫동안 산을 오르내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에게 굳이 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는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약방에서 나와 골목을 돌아 나왔을 때 넓은 마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기둥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공문과 현상수배, 세금과 공납을 알리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마당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종이를 읽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그 장면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공문에 찍힌 인장과 글자 배열은 상단의 생사를 가르던 것들이었습니다. 지민술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직 보이지도 않았지만 종이 위의 검은 선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자리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그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지는 말게. 그 말 속에는 조심하라는 뜻과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할 것이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가장자리 쪽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 틈을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몇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공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이를 한 번쯤 돌아보았지만 곧 다시 종이 위의 글자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공문 위에는 진을 관할하는 관청의 이름과 함께 무림맹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올해 공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각 상단과 상인들에게 부과된 공납과 세금이 적혀 있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들 사이사이에 금장원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모든 계수와 징수, 이자 계산이 그곳을 거쳐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영의 눈은 금장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줄마다 멈춰섰습니다. 지민술은 그 글자와 줄 배열, 옆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어느 줄에서 어느 상단의 이름 뒤에 공납과 이자가 곱절로 적혀 있는지, 어느 줄에서 벌금이 덧붙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았습니다. 숫자와 글자의 배열은 장부에서 사람의 목숨이 지워지고 더해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흉악한 상단에 대한 공문이었습니다. 종이 위쪽에는 굵은 글씨로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연상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그 상단이 공납을 거부하고 무림맹의 명령을 어기고 협곡에서 표행 중이던 다른 상단들을 습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협곡의 피와 침, 연꽃 자국은 한 줄의 거짓된 죄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영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검게 엉켜 들어갔다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치민술은 종이에 적힌 글자 배열과 문장의 구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느 줄에서 청연상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지, 어느 줄에서 흉인이라는 단어가 붙는지, 마지막 줄에 어떤 형벌이 언급되는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관자놀이 안쪽은 더 거세게 조여왔습니다. 협곡의 하늘과 피 냄새가 글자들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 남기는 능력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것만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문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몇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청연상단의 잔당을 숨기거나 도와주는 자는 함께 처벌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포위망을 넓히는 글귀였습니다. 그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도영의 심장 박동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문장은 먼 곳에서 자신을 향해 겨냥된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상단 참 아까운 상단이었는데. 아까운 줄 알면서도 공납은 공납이지요. 다른 사람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올해 금장원에서 3번이나 기한을 늘려줬다더군요. 그런데 끝내 안 내고 버텼다 하니 저쪽도 체면을 세워야 했을 테고 결국은 저렇게 글 한 장으로 흉인이 되는군요. 목소리는 조롱과 체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청연상단 사람이 아니었고 협곡의 피를 직접 밟아보지도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 위의 인장과 숫자들 앞에서는 누구든 비슷한 어조로 말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도영은 그들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문 위의 글자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치민술은 그들의 목소리가 울린 자리와 글자 줄 사이의 간격까지 함께 붙잡았습니다. 장부와 공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다른 모양의 소문으로 번져나가는지 그 시작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종이에는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납을 제때 내지 못한 상단들, 금장원에서 차입한 돈을 갚지 못해 창고와 점포를 담보로 넘긴 이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전은상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연상단이 쓰던 일부 창고와 점포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은상단이라는 이름을 읽는 순간 도영은 마치 낯선 칼끝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민술은 이름의 획과 위치를 머릿속에 깊게 새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이름이었습니다. 청연상단이 잃어버린 자리를 대신 차지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의 통증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갑자기 흐릿해졌다 또렷해지는 사이 위로 올라오는 구역질이 목을 찔렀습니다. 너무 많은 선과 글자, 숫자를 한꺼번에 붙잡으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영은 억지로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밑의 흙바닥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청강채로 다져진 다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는 아직도 종이 위의 글자 배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공문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평은 그 모습을 멀지 않은 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문을 자세히 읽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세월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과 공문 앞에서 생기는 기류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입가를 삐뚤게 비웃는 얼굴들, 금장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는 어른들의 몸짓. 그는 그 모든 것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 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이만 보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뜻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보고 있으면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과 언젠가 이 글자들을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문에서 눈을 떼고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에서는 이미 다른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올해 공납이 더 올랐다는 말, 금장원 징수관이 또 다른 상단을 닥달하고 다닌다는 말,
정연상단 협곡 참사에 대해 들었다는 자들의 과장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도영은 일부러 그 소문들을 귀로만 흘려보냈습니다. 말로 옮겨지는 순간 기억은 흐려지고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지민술은 눈으로 본 것만 또렷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 입이 아니라 종이와 인장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진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주막 안은 술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공문 2장이 더 붙어 있었고 구석 자리에서는 몇몇 장사꾼들이 금년 공납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자리를 잡고 나서도 도영의 머릿속에서는 글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연상단이라는 이름과 흉인이라는 단어, 금장원과 천은상단이라는 이름, 그리고 잔당을 숨기면 함께 처벌한다는 마지막 줄까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민술은 오늘 하루의 모든 그림을 붙잡았고 청강채로 다져진 몸은 그 그림과 함께 무거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변방진에서 흘러나온 소문과 종이 한 장이 앞으로의 길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통증 끝에 산을 내려와 변방 진의 공문 앞에 서게 된 그는 이제 장부와 공문 속 숫자를 따라 진짜 적의 이름을 짚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파천권극 제3부 피에 젖은 장부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